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춥고 외딴 산골 마을에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 깊은 곳, 겨울의 초입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거센 바람이 성긴 초가 지붕을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방 안의 희미한 등잔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파르르 떨었지요. 그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 그것이 그녀의 본래 이름이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저 소희라 불렀습니다. 가장 흔하고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이름이었지요. 그녀는 문노파가 운영하는 작은 약방 구석, 헛간이나 다름없는 골방에서 지냈습니다. 문노파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은 분이었습니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약탕기를 닦고 단단한 돌절구에 약재를 찢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쿵쿵 둔탁한 절구 소리는 그녀의 침묵과 닮아 있었습니다. 맵고 쓴 약재 냄새가 부엌의 아궁이 연기와 뒤섞여 방 안을 채웠고 얼음장 같은 물에 담근 손은 늘 붉게 트고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그녀는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한때 도성 최고의 어이였던 아버지가 억울한 모함에 휘말려 사약을 받은 그날부터 서연의 삶도 끝이 났지요.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혹여 그 눈빛 속에서 경멸이나 동정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닿을 수 없는 절벽이었고 자신은 그저 그늘 밑에 붙어 사는 이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일한 낙이라곤 밤이 깊어 문 노파가 잠든 뒤 아버지께서 남기신 낮고 해진 의서 몇 권을 등잔불 밑에서 몰래 펼쳐보는 것이었습니다. 닳고 다른 종이 위에서 아버지의 따뜻했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란다. 그 손길에는 신분의 높낮이가 없느니라. 그 목소리만이 그녀가 숨을 쉬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마을 촌장댁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고열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이따금씩 경풍을 일으키며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용인은 침을 몇 번 놓고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길을 보아하는 탕약이나 다릴 뿐이었습니다. 약방 심부름으로 촌장 댁을 드나들던 소희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랗게 질려가는 아이의 입술을 본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의서에서 읽었던 급성 열병의 증상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늙은 용이가 처방한 인삼과 녹용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몰래 다시 촌장 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 어머니에게 작은 약첩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은 제가 산에서 캔 서늘한 기운의 풀뿌리입니다. 딱 한 번만 아이에게 다려 먹여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비상시를 대비해 알려준 해열과 해독의 탁월한 효능을 지닌 비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아이의 열이 내리고 경련이 멎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소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소희는 황급히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른 법. 늙은 용이는 자신의 체면이 깎인 것에 분노했고 이 일을 평소 약방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조조 현감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며칠 뒤 조 현감과 포졸 몇이 문 노파의 약방을 들이닥쳤습니다. 조 현감은 탐욕스럽고 거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약재 선반을 발로 걷어찼고 애써 말린 약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 감히 의수를 빙자하여 민심을 현혹한단 말이냐. 말을 못하는 문 노파가 그저 손을 내저으며 애원했지만 조 현감의 눈은 이미 소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늙은 용이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입니다. 역적의 딸년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 것입니다. 조 현감의 채찍이 소희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천한 것들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니 그는 소희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소희는 고통보다 더한 치욕과 공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흙먼지 속에 무릎 꿇린 그녀에게 조 현감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내 신분을 잊었느냐. 너 같은 죄인의 딸은 그림자처럼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 분수를 넘는 짓을 하면 그때는 내년의 목숨을 거둘 것이다. 그날 밤 소희는 멍든 어깨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귓가에는 조 현감의 목소리와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손길이 죄가 되는 세상. 아버지의 유언은 이토록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조현감의 모욕을 겪은 뒤 서연의 삶은 더욱 깊은 그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보다 더 조용히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문노파의 약방은 찾는 이가 더 줄었고 방 안에 냉기는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운명의 밤은 그렇게 온 산천이 얼어붙은 섣달 그믐께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은 일찌감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희미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서연과 문노파는 아궁이의 마지막 남은 말은 솔가지를 밀어넣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약방의 살인문이 부서져라 들이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과 함께 누군가 문에 거칠게 몸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문노파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임도 잠시 문이 다시 한번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서연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떨리는 손으로 문빗장을 밀었습니다. 거센 눈보라와 함께 검은 형체가 안으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투성이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차가운 흙바닥 위로 검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피비린내와 눈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가 쓰러진 문밖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일단의 무리들이 흩어지며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아라, 이 근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라.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두려움은 간 곳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딸 의원의 본능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가녀린 몸으로 거구의 사내를 방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노파는 그 짧은 순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노파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헛간의 집단을 한 아름 가져와 문 앞에 핏자국 위로 아무렇게나 흩뿌려 덮었습니다. 마치 마당을 정리하려다만 것처럼 자객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약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느냐? 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노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파는 일부러 더 느릿느릿하게 허리가 몹시 아픈 신용을 하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늙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파의 행색이었습니다. 자객의 두목이 횃불을 들이밀었습니다. 웬 놈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못 보았느냐. 문노파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객의 입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답답하다는 듯 자객이 소리쳤지만 노파는 그저 손으로 귀를 가리키며 아이고 바람 소리 때문에 뉘신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자객은 욕설을 내뱉으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방구석에는 겁에 질린 듯한 약방계집 소이 웅크리고 있었고 방 안은 지독한 가난의 냄새와 약재 냄새뿐이었습니다. 젠장 이런 누추한 곳에 숨을 리가 없지. 그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집단이 흩어진 마당을 한번 훑어본 뒤 욕설을 퍼부으며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쓰러진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사내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화살은 이미 뽑혀 나갔지만 상처 주변이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상처에 살짝 대었다가 코로 가져갔습니다. 비릿한 피냄새 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역겨운 향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독두이었습니다. 그냥 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비밀스러운 의서, 왕가에서만 다루던 금서에서나 보았던 희귀한 독초의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의 경락을 서서히 마비시켜 결국 숨을 먹게 하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독하지 않으면 날이 밝기 전에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방에는 해독제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독은 독으로 다스리고 기는 침으로 다스린다. 의원은 도구가 없음을 탓하지 않는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문 노파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즉시 가장 독한 술과 깨끗한 천 그리고 바느질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먼저 자신의 침통을 열었습니다. 은침 몇 개를 뽑아 불에 달군 뒤 사내의 심장 주변 혈맥을 따라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독의 기운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응급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은 상처였습니다. 너무 깊고 길게 찢어져 봉합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판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바느질 상자에서 가장 가늘고 날카로운 실과 바늘을 집었습니다. 바늘을 독한 술에 담가 소독하고 등잔불에 다시 한번 달궜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평소 조현감의 호통에도 사시나무 떨듯하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살점을 맞추고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차라리 자수에 가까운 정교함이었습니다. 사내는 고통의 희미한 신음을 내뱉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콧등에 맺히고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고 방 안에서는 가녀린 여인이 촛불 하나의 의지에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서연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내고 문노파가 정성껏 끓인 미음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사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곁에서 약재를 살피다 깜짝 놀라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토록 깊고 고요하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험이 담긴 눈을 서연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사내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연과 문노파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산 YI-센이라 밝혔고 그저 길을 가다 산적을 만난 나그네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몸에 밴 기품은 평범한 나그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동안 약방은 여전히 가난했고 고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형감의 수하들이 세금을 독촉하러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문 노파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밀린 세곡을 당장 내놓지 못할까. 서연은 방에서 뛰쳐나와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날이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봄이 되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졸은 비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발로 툭 쳤습니다. 역적의 딸년이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었군. 그렇다면 내 몸으로라도.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멈추어라. 이산이 어느새 문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빛 하나의 포졸들이 저도 모르게 주춤거렸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당황하여 욕설을 짓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이사는 조용히 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묘한 불일치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썩어가는 상처를 바늘로 꿰매던 그 담대하고 거침없던 손길과 지금 저 포졸의 발길질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용서를 비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 그는 그녀의 두려움 속에 얼마나 거대한 진주가 숨겨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이산의 상처가 기적적으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산길이 겨우 열렸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조각이 아주 섬세하게 새겨진 소박한 나무 비녀였습니다. 왕족의 여인들이 쓰는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저 잘 다듬어진 나무 비녀였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목숨을 빚졌소. 지금은 가진 것이 이것뿐이구려. 이산이 말했습니다. 이 비녀는 약조의 증표요.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으러 오겠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문노파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가 준 나무 비녀를 손에 꼭 쥔 채 그가 사라진 길목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에 이산이 떠나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소박한 나무 비녀는 서연의 유일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머리에 꽂지는 못하고 대신 아버지의 낡은 의서 갈피 속에 고이 끼워두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현실 속에 숨겨둔 작은 온기 같았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지리산 자락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봄은 비 한 방울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타는 듯한 가뭄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마을의 하나뿐인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가뭄 끝에 찾아온 것은 축복의 단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자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메마른 땅은 빗물을 미처 삼키지 못했고 흙탕물이 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바로 그 흙탕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의 흙탕물과 온갖 오물여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곧 토사광난 즉 호열자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쌀뜨물 같은 설사를 쏟아내며 순식간에 탈진에 쓰러졌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에는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늙은 용에는 이 무서운 역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의 노여움 텐누이라며 자신의 약방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조 현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관아의 문을 굳게 닫고 역병이 물러나기를 비는 제사나 지내라며 포졸들을 시켜 백성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마을은 산채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나뒹굴었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 또한 역적의 딸, 숨죽여 지내야 하는 신분,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약방 심부름으로 조심스레 마을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촌장 대가들을 살렸던 그 어머니가 이번에는 품에 안은 어린 딸아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이 멎어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어미의 울음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을 올가매고 있던 역적의 딸이라는 족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의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역병 앞에서는 신분도 귀천도 없다. 오직 살려야 할 목숨만 있을 뿐이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아버지의 의서 상자를 열고 가장 낡은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급성 수독과 역병의 치료. 그곳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처방을 내밀자 노파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및 아무도 몰랐던 깊은 땅속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조현감의 수탈을 피해 노파가 평생 숨겨온 귀한 약재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약방의 아궁이는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가마솥 2개가 마당에 걸렸습니다. 맵고 쓴 약재 냄새가 역병의 악취를 밀어내며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잠을 잤는지 밥을 먹었는지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만 달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병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시는 우물이 오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병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신 물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약을 드시고 반드시 물을 끓여 드십시오. 그녀는 마을 장정들을 설득해 깨끗한 상류의 계곡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헛간을 치워 임시 격리소를 만들었습니다. 위중한 환자들을 그곳으로 옮기고 건강한 사람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겁에 질려 떨던 계집아이, 소희가 아니라 어엿한 의원의 모습을
한 그녀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집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쓰러진 이들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약을 흘려 넣었고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된 몸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침통을 열어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막힌 혀를 뚫었습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와 천부적인 의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곡소리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역병이 물러갔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제야 조현감이 관아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사를 잘 지낸 덕분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눈은 그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곳 지쳐서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소희 혹은 역적의 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의원님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한낱 계집아이에게 무너진 것을 깨달은 조현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역적의 딸, 이것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그녀를 완전히 싹부터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조현감이 포졸들을 이끌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요망한 년을 당장 포박하라. 감히 역적의 딸년 주제에 요사스러운 술법 여슈도로 민심을 현혹하고 몰래 약을 팔아 재물을 탐하였다. 이는 필시 마을에 역병을 퍼뜨린 장본이니 틀림없다.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문 노파가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며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은 지난번처럼 흙바닥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피로에 몸을 떨면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조현감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관나리, 나리의 눈에는 이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녀가 살아난 마을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나리께서 요술이라 하시는 것이 저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나리께서 재물을 탐했다 하셨는데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현감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리께서는 역병이 돌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나리의 의술은 어디에 있었나이까? 굳게 닫힌 관아 문 뒤에서 재물을 바치고 신을 찾으실 때 저는 이 손으로 서연은 약초 물이 검게 배고 물집이 터져 피가 맺힌 자신의 두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죽음과 싸웠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신분이 사람을 살리는 의술마저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사람을 살린 것이 죄라면 기꺼이 그 벌을 받겠습니다. 허나 아버지께 배운 이 신성한 의술을 요술이라 모독하지는 마십시오. 광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촌장댁 어머니가 앞으로 달려나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이분은 요술쟁이가 아닙니다. 제 아들과 딸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저희 마을의 의원님이십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연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아이 장정할 것 없이 모두가 땅에 엎드려 조현감에게 애원했습니다. 의원님을 살려주십시오. 날이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 전부가 서연을 감싸고 그녀를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조형감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백성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서연을 체포하려다가는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기세였습니다. 조현감은 치욕에 떨며 칼자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오늘 일은 이쯤 해두지. 하지만 끝이 아니야. 내년과 내년을 비호하는 이 천한 것들, 반드시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포졸들을 이끌고 황급히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지리산의 여의, 비록 천한 역적의 딸이지만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의술을 지녔다는 소문. 그날의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바람을 타고 지리산 자락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형감이 관하로 물러간 뒤 마을에는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진심으로 따르고 보호하려 했지만 조형감의 마지막 그 도끼 서린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자가 아니었습니다. 치욕감에 밤잠을 설치던 조현감은 마침내 마지막 독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비밀 장계 정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도성은 몇 해 전선왕 센원께서 급히 승하하시고 젊은 주상 전하 배할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여전히 전국이 불안정했습니다. 선왕 말년에 일어났던 영모의 잔당들이 아직도 곳곳에 숨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조현감의 붓끝이 종이 위를 사납게 내달렸습니다. 그는 지리산 자락이 외딴 마을에서 대역죄인 이진혁의 딸년이 역병을 핑계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요사스러운 의술로 민심을 현혹하고 사사로이 무리를 모아 필시 흉계를 꾸미고 있나이다. 그는 이것이 영모의 잔당과 연계된 움직임일 수 있다며 시급히 중앙군을 파견하여 그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밀고가 불안정한 조정을 자극하여 서연뿐만 아니라 감히 자신에게 대항했던 마을 백성들까지 모조리 역적으로 몰아 처단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장계가 파발마를 통해 한양으로 전해지고 열흘쯤 지났을까요? 조형감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도성에서 대규모의 금군이 지리산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조형감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소식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은 금군이 도착하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촌장이 다급하게 서연을 찾아와 피신하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막아볼 터이니. 하지만 서연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문노파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도망치면 자신을 비호했던 이 무고한 백성들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의원의 삶을 택한 순간부터 자신의 목숨 또한 각오한 바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더는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녀는 문노파가 건네주는 가장 단정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서는 금군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깃발은 서슬 퍼렇고 병사들의 갑옷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조형감은 한껏 치장한 관복을 차려입고 금군 행렬의 선두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 있어 보이는 장군의 말 앞에서 과장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천안 고을의 현감이 멀리서 오신 상장군 나리를 배웁니다. 역도의 무리를 처단하러 와주시니 백성들을 대신해 그의 아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군이 차갑게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조, 현감인가. 장군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낯이 익었지만 그 위험에 눌려 조 현감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사옵니다. 장군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싸늘한 눈으로 조 현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붉은 비단의 금실로 용룽이 새겨진 오직 임금만이 내릴 수 있는 밀지미지였습니다. 조 현감은 듣거라. 그대는 왕명을 사칭하고 역도의 잔당과 내통하여 국법을 어지럽혔으며 백성을 수탈하고 핍박한 죄의로 헤아릴 수 없다. 당장 저자를 포박하라. 조 현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장군님 무슨 오해가. 그는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군의 투구 아래 그 익숙하면서도 서늘한 눈빛, 몇 달 전 자신의 약방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 초라한 나그네 이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의 복장을 한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와 겉옷을 벗기자 그 안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황금빛 골룡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지존 젊은 국왕이었습니다. 네, 전하. 조 현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의원님이라 부르던 서연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사내가 바로 하늘 같은 임금님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또한 굳어진 채 골룡포를 입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가 된 이산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겨울쯤은 영모의 잔당을 뿌리 뽑고자 친히 암행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그때 짐을 습격했던 자객들이 바로 내 놈과 내통하고 내 놈의 비호 아래 이 산골에 숨어있던 역적의 무리들이었다. 왕은 조 현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짐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천운이었지. 허나 내 놈이 짐에게 보낸 그 간악한 장계가 바로 내 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 짐은 내 놈의 장계를 빌미로 이 지리산에 숨은 역적의 잔당을 소탕하고 너의 죄를 묻고자 친히 군을 이끌고 다시 온 것이다. 조 현감은 사색이 되어 용서를 빌었지만 금군들은 즉시 그를 결박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늙은 용이와 아전배들도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천지개벽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자 왕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수많은 백성을 지나쳐 굳게 서 있는 단 한 사람 서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기적을 보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서연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예를 갖추려 했지만 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골룡포의 위험 속에서도 그날 밤 초가집에서 보았던 그 따뜻함과 슬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서연아. 왕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짐은 그대의 아버지여의 이진혁 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왔다. 왕은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선왕대의 영모 사건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이진혁 대감은 역적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짐의 아버님을 지키려다 간악한 무리에게 희생되신 충신이셨다. 오늘부로 이진혁 대감의 모든 관작을 회복시키고 그 유족인 이서연의 신분을 복권한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습니다. 왕은 조용히 그녀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 비녀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탔지만 여전히 단단한 그 나무 비녀였습니다. 짐은 그대에게 2번의 빚을 졌소. 왕이 비녀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한 번은 독화살에서 짐의 목숨을 구한 빚이요. 2번째는 이 절망의 땅에서 짐의 백성들을 구한 빚이요. 그대의 의술은 짐의 목숨뿐만 아니라 짐의 나라 또한 구했소. 이제 짐이 이 빚을 갚을 차례요. 왕은 서연을 한양으로 데려가 내의원 최고의 여의로 삼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광장의 모든 이들이 서연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신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다. 소신을 도성으로 부르시는 영광 대신 이 땅에 남게 해주시옵소서. 서연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이 많사옵니다. 전하께서 몰수하신 조형감의 재산으로 이 마을에 가난한 백성을 위한 약방 해민서 회민슈를 세울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소신은 의관의 명예보다 이곳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는 의원으로 남고 싶사옵니다. 왕은 서연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았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끝까지 사람을 택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짐이 윤허하겠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를 내의원의 의관으로 임명하는 대신 이 지리산 해민서의 초대 의관으로 명하겠소. 짐이 그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니 마음껏 그대의 의술을 펼치시오. 그리고 왕은 자신이 들고 있던 나무 비녀를 서연의 머리에 손수 꽂아 주었습니다. 소박한 나무 비녀가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의의 증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조형감의 탐욕스러운 기와집이 있던 자리에는 약초 향기 가득한 해민서가 단정하게 들어섰습니다. 해민서는 가난한 백성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한양에서 잠시 휴가를 얻어 고향을 찾은 이서연 의관이 해민서 마당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늘에 숨던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온화함과 지혜를 더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직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허리가 더 굽었지만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문노파가 있었습니다. 문노파는 해민서의 약재 창고를 맡아 서연을 도와 아이들에게 약과 함께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햇살 아래 그녀의 머리에 단정히 꽂힌 소박한 나무 비녀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한때 절망 속에서 만났던 두 영혼의 약속이자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진정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춥고 외딴 산골 마을에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 깊은 곳, 겨울의 초입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거센 바람이 성긴 초가 지붕을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방 안의 희미한 등잔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파르르 떨었지요. 그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 그것이 그녀의 본래 이름이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저 소희라 불렀습니다. 가장 흔하고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이름이었지요. 그녀는 문노파가 운영하는 작은 약방 구석, 헛간이나 다름없는 골방에서 지냈습니다. 문노파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은 분이었습니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약탕기를 닦고 단단한 돌절구에 약재를 찢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쿵쿵 둔탁한 절구 소리는 그녀의 침묵과 닮아 있었습니다. 맵고 쓴 약재 냄새가 부엌의 아궁이 연기와 뒤섞여 방 안을 채웠고 얼음장 같은 물에 담근 손은 늘 붉게 트고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그녀는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한때 도성 최고의 어이였던 아버지가 억울한 모함에 휘말려 사약을 받은 그날부터 서연의 삶도 끝이 났지요.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혹여 그 눈빛 속에서 경멸이나 동정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닿을 수 없는 절벽이었고 자신은 그저 그늘 밑에 붙어 사는 이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일한 낙이라곤 밤이 깊어 문 노파가 잠든 뒤 아버지께서 남기신 낮고 해진 의서 몇 권을 등잔불 밑에서 몰래 펼쳐보는 것이었습니다. 닳고 다른 종이 위에서 아버지의 따뜻했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란다. 그 손길에는 신분의 높낮이가 없느니라. 그 목소리만이 그녀가 숨을 쉬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마을 촌장댁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고열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이따금씩 경풍을 일으키며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용인은 침을 몇 번 놓고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길을 보아하는 탕약이나 달일 뿐이었습니다. 약방 심부름으로 촌장 댁을 드나들던 소희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랗게 질려가는 아이의 입술을 본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의서에서 읽었던 급성 열병의 증상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늙은 용이가 처방한 인삼과 녹용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몰래 다시 촌장 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 어머니에게 작은 약첩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은 제가 산에서 캔 서늘한 기운의 풀뿌리입니다. 딱 한 번만 아이에게 다려 먹여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비상시를 대비해 알려준 해열과 해독의 탁월한 효능을 지닌 비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아이의 열이 내리고 경련이 멎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소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소희는 황급히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른 법. 늙은 용이는 자신의 체면이 깎인 것에 분노했고 이 일을 평소 약방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조조 현감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며칠 뒤 조 현감과 포졸 몇이 문 노파의 약방을 들이닥쳤습니다. 조 현감은 탐욕스럽고 거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약재 선반을 발로 걷어찼고
애써 말린 약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 2년 내년이 감히 의수를 빙자하여 민심을 현혹한단 말이냐. 말을 못하는 문노파가 그저 손을 내저으며 애원했지만 조형감의 눈은 이미 소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늙은 용이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입니다. 역적의 딸년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 것입니다. 조형감의 채찍이 소희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천한 것들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니 그는 소희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소희는 고통보다 더한 치욕과 공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흙먼지 속에 무릎 꿇린 그녀에게 조형감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내 신분을 잊었느냐. 너 같은 죄인의 딸은 그림자처럼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 분수를 넘는 짓을 하면 그때는 내년의 목숨을 거둘 것이다. 그날 밤 소희는 멍든 어깨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귓가에는 조형감의 목소리와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손길이 죄가 되는 세상. 아버지의 유언은 이토록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조형감의 모욕을 겪은 뒤 서연의 삶은 더욱 깊은 그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보다 더 조용히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문노파의 약방은 찾는 이가 더 줄었고 방 안에 냉기는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운명의 밤은 그렇게 온 산천이 얼어붙은 섣달 그믐께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은 일찌감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희미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서연과 문노파는 아궁이에 마지막 남은 말은 솔가지를 밀어넣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약방의 살인문이 부서져라 들이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과 함께 누군가 문에 거칠게 몸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문노파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임도 잠시 문이 다시 한번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서연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떨리는 손으로 문빗장을 밀었습니다. 거센 눈보라와 함께 검은 형체가 안으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투성이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차가운 흙바닥 위로 검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피비린내와 눈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가 쓰러진 문밖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일단의 무리들이 흩어지며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아라, 이 근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라.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두려움은 간곳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딸 의원의 본능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가녀린 몸으로 거구의 사내를 방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노파는 그 짧은 순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노파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헛간의 집단을 한 아름 가져와 문 앞에 핏자국 위로 아무렇게나 흩뿌려 덮었습니다. 마치 마당을 정리하려다만 것처럼 자객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약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느냐? 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노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파는 일부러 더 느릿느릿하게 허리가 몹시 아픈 신용을 하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늙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파의 행색이었습니다. 자객의 두목이
횃불을 들이밀었습니다. 웬 놈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못 보았느냐. 문노파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객의 입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답답하다는 듯 자객이 소리쳤지만 노파는 그저 손으로 귀를 가리키며 아이고 바람 소리 때문에 뉘신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자객은 욕설을 내뱉으며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방구석에는 겁에 질린 듯한 약방계집 소이 웅크리고 있었고 방안은 지독한 가난의 냄새와 약재 냄새뿐이었습니다. 젠장 이런 누추한 곳에 숨을 리가 없지. 그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집단이 흩어진 마당을 한번 훑어본 뒤 욕설을 퍼부으며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쓰러진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사내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화살은 이미 뽑혀나갔지만 상처 주변이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상처에 살짝 대었다가 코로 가져갔습니다. 비릿한 피냄새 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역겨운 향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독두이었습니다. 그냥 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비밀스러운 의서, 왕가에서만 다루던 금서에서나 보았던 희귀한 독초의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의 경락을 서서히 마비시켜 결국 숨을 멎게 하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독하지 않으면 날이 밝기 전에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방에는 해독제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독은 독으로 다스리고 기는 침으로 다스린다. 의원은 도구가 없음을 탓하지 않는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문 노파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즉시 가장 독한 술과 깨끗한 천 그리고 바느질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먼저 자신의 침통을 열었습니다. 은침 몇 개를 뽑아 불에 달군 뒤 사내의 심장 주변 혈맥을 따라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독의 기운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응급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은 상처였습니다. 너무 깊고 길게 찢어져 봉합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판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바느질 상자에서 가장 가늘고 날카로운 실과 바늘을 집었습니다. 바늘을 독한 술에 담가 소독하고 등잔불에 다시 한번 달궜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평소 조현감의 호통에도 사시나무 떨듯 하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살점을 맞추고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차라리 자수에 가까운 정교함이었습니다. 사내는 고통의 희미한 신음을 내뱉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콧등에 맺히고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고 방 안에서는 가녀린 여인이 촛불 하나의 의지에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서연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내고 문노파가 정성껏 끓인 미음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사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곁에서 약재를 살피다 깜짝 놀라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토록 깊고 고요하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엄이 담긴 눈을 서연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사내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연과 문노파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산 YI-센이라 밝혔고 그저 길을 가다 산적을 만난 나그네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몸에 밴 기품은 평범한 나그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동안 약방은 여전히 가난했고 고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형감의 수하들이 세금을 독촉하러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문노파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밀린 세곡을 당장 내놓지 못할까. 서연은 방에서 뛰쳐나와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날이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봄이 되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졸은 비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발로 툭 쳤습니다. 역적의 딸년이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었군. 그렇다면 내 몸으로라도.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멈추어라. 이산이 어느새 문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빛 하나의 포졸들이 저도 모르게 주춤거렸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당황하여 욕설을 짓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이사는 조용히 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묘한 불일치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썩어가는 상처를 바늘로 꿰매던 그 담대하고 거침없던 손길과 지금 저 포졸의 발길질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용서를 비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 그는 그녀의 두려움 속에 얼마나 거대한 진주가 숨겨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이산의 상처가 기적적으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산길이 겨우 열렸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조각이 아주 섬세하게 새겨진 소박한 나무 비녀였습니다. 왕족의 여인들이 쓰는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저 잘 다듬어진 나무 비녀였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목숨을 빚졌소. 지금은 가진 것이 이것뿐이구려. 이산이 말했습니다. 이 비녀는 약조의 증표요.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으러 오겠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문노파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가 준 나무 비녀를 손에 꼭 쥔 채 그가 사라진 길목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에 이산이 떠나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소박한 나무 비녀는 서연의 유일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머리에 꽂지는 못하고 대신 아버지의 낡은 의서 갈피 속에 고이 끼워두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현실 속에 숨겨둔 작은 온기 같았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지리산 자락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봄은 비 한 방울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타는 듯한 가뭄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마을의 하나뿐인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가뭄 끝에 찾아온 것은 축복의 단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자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메마른 땅은 빗물을 미처 삼키지 못했고 흙탕물이 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바로 그 흙탕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의 흙탕물과 온갖 오물여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곧 토사광난 즉 호열자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쌀뜨물 같은 설사를 쏟아내며 순식간에 탈진에 쓰러졌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에는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늙은 용에는 이 무서운 역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의 노여움 텐누이라며 자신의 약방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조 현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관아의 문을 굳게 닫고 역병이 물러나기를 비는 제사나 지내라며 포졸들을 시켜 백성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마을은 산채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나뒹굴었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 또한 역적의 딸, 숨죽여 지내야 하는 신분,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약방 심부름으로 조심스레 마을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촌장 대가들을 살렸던 그 어머니가 이번에는 품에 안은 어린 딸아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이 멎어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어미의 울음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을 올가매고 있던 역적의 딸이라는 족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의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역병 앞에서는 신분도 귀천도 없다. 오직 살려야 할 목숨만 있을 뿐이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아버지의 의서 상자를 열고 가장 낡은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급성 수독과 역병의 치료. 그곳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처방을 내밀자 노파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및 아무도 몰랐던 깊은 땅속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조현감의 수탈을 피해 노파가 평생 숨겨온 귀한 약재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약방의 아궁이는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가마솥 2개가 마당에 걸렸습니다. 맵고 쓴 약재 냄새가 역병의 악취를 밀어내며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잠을 잤는지 밥을 먹었는지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만 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병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시는 우물이 오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병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신 물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약을 드시고 반드시 물을 끓여 드십시오. 그녀는 마을 장정들을 설득해 깨끗한 상류의 계곡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헛간을 치워 임시 격리소를 만들었습니다. 위중한 환자들을 그곳으로 옮기고 건강한 사람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겁에 질려 떨던 계집아이 소희가 아니라 어엿한 의원의 모습을 한 그녀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집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쓰러진 이들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약을 흘려 넣었고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된 몸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침통을 열어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막힌 혀를 뚫었습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와 천부적인 의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곡소리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역병이 물러갔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제야 조현감이 관아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사를 잘 지낸 덕분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눈은 그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곳 지쳐서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소희 혹은 역적의 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의원님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한낱 계집아이에게 무너진 것을 깨달은 조현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역적의 딸, 이것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그녀를 완전히 싹부터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조현감이 포졸들을 이끌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요망한 년을 당장 포박하라. 감히 역적의 딸년 주제에 요사스러운 술법 여슈도로 민심을 현혹하고 몰래 약을 팔아 재물을 탐하였다. 이는 필시 마을에 역병을 퍼뜨린 장본이니 틀림없다.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문 노파가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며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은 지난번처럼 흙바닥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피로에 몸을 떨면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조현감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관나리, 나리의 눈에는 이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녀가 살아난 마을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나리께서 요술이라 하시는 것이 저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나리께서 재물을 탐했다 하셨는데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현감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리께서는 역병이 돌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나리의 의술은 어디에 있었나이까? 굳게 닫힌 관아 문 뒤에서 재물을 바치고 신을 찾으실 때 저는 이 손으로 서연은 약초 물이 검게 배고 물집이 터져 피가 맺힌 자신의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죽음과 싸웠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신분이 사람을 살리는 의술마저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사람을 살린 것이 죄라면 기꺼이 그 벌을 받겠습니다. 허나 아버지께 배운 이 신성한 의술을 요술이라 모독하지는 마십시오. 광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촌장댁 어머니가 앞으로 달려나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이분은 요술쟁이가 아닙니다. 제 아들과 딸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저희 마을의 의원님이십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연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아이 장정할 것 없이 모두가 땅에 엎드려 조 현감에게 애원했습니다. 의원님을 살려주십시오. 날이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 전부가 서연을 감싸고 그녀를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조 현감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백성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서연을 체포하려다가는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기세였습니다. 조 현감은 치욕에 떨며 칼자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오늘 일은 이쯤 해두지. 하지만 끝이 아니야. 내년과 내년을 비호하는 이 천한 것들, 반드시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포졸들을 이끌고 황급히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지리산의 여의, 비록 천한 역적의 딸이지만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의술을 지녔다는 소문. 그날의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바람을 타고 지리산 자락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 현감이 관하로 물러간 뒤 마을에는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진심으로 따르고 보호하려 했지만 조 현감의 마지막 그 도끼 서린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자가 아니었습니다. 치욕감에 밤잠을 설치던 조 현감은 마침내 마지막 독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비밀 장계 정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도성은 몇 해 전선왕 센원께서 급히 승하하시고 젊은 주상 전하 배할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여전히 전국이 불안정했습니다. 선왕 말년에 일어났던 영모의 잔당들이 아직도 곳곳에 숨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조 현감의 붓끝이 종이 위를 사납게 내달렸습니다. 그는 지리산 자락이 외딴 마을에서 대역죄인 이진혁의 딸년이 역병을 핑계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요사스러운 의술로 민심을 현혹하고 사사로이 무리를 모아 필시 흉계를 꾸미고 있나이다. 그는 이것이 영모의 잔당과 연계된 움직임일 수 있다며 시급히 중앙군을 파견하여 그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밀고가 불안정한 조정을 자극하여 서연뿐만 아니라 감히 자신에게 대항했던 마을 백성들까지 모조리 역적으로 몰아 처단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장계가 파발마를 통해 한양으로 전해지고 열흘쯤 지났을까요? 조 현감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도성에서 대규모의 금군이 지리산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조 현감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소식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은 금군이 도착하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촌장이 다급하게 서연을 찾아와 피신하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막아볼 터이니. 하지만 서연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문 노파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도망치면 자신을 비호했던 이 무고한 백성들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의원의 삶을 택한 순간부터 자신의 목숨 또한 각오한 바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더는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녀는 문노파가 건네주는 가장 단정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서는 금군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깃발은 서슬퍼렇고 병사들의 갑옷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조형감은 한껏 치장한 관복을 차려입고 금군 행렬의 선두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 있어 보이는 장군의 말 앞에서 과장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천안 고을의 현감이 멀리서 오신 상장군 나리를 배웁니다. 역도의 무리를 처단하러 와주시니 백성들을 대신해 그의 아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군이 차갑게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조, 현감인가. 장군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낯이 익었지만 그 위험에 눌려 조 현감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사옵니다. 장군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싸늘한 눈으로 조 현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붉은 비단의 금실로 용룽이 새겨진 오직 임금만이 내릴 수 있는 밀지미지였습니다. 조 현감은 듣거라. 그대는 왕명을 사칭하고 역도의 잔당과 내통하여 국법을 어지럽혔으며 백성을 수탈하고 핍박한 죄의로 헤아릴 수 없다. 당장 저자를 포박하라. 조 현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장군님 무슨 오해가. 그는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군의 투구 아래 그 익숙하면서도 서늘한 눈빛, 몇 달 전 자신의 약방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 초라한 나그네 이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의 복장을 한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와 겉옷을 벗기자 그 안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황금빛 골룡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지존 젊은 국왕이었습니다. 네, 전하. 조 현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의원님이라 부르던 서연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사내가 바로 하늘 같은 임금님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또한 굳어진 채 골룡포를 입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가 된 이산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겨울쯤은 영모의 잔당을 뿌리 뽑고자 친히 암행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그때 짐을 습격했던 자객들이 바로 내놈과 내통하고 내놈의 비호 아래 이 산골에 숨어있던 역적의 무리들이었다. 왕은 조 현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놈이 짐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천운이었지. 허나 내놈이 짐에게 보낸 그 간악한 장계가 바로 내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 짐은 내놈의 장계를 빌미로 이 지리산에 숨은 역적의 잔당을 소탕하고 너의 죄를 묻고자 친히 군을 이끌고 다시 온 것이다. 조 현감은 사색이 되어 용서를 빌었지만 금군들은 즉시 그를 결박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늙은 용이와 아전배들도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천지개벽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자 왕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수많은 백성을 지나쳐 굳게 서 있는 단 한 사람 서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기적을 보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서연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예를 갖추려 했지만 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골룡포의 위험 속에서도 그날 밤 초가집에서 보았던 그 따뜻함과 슬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서연아.
왕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짐은 그대의 아버지여의 이진혁 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왔다. 왕은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선왕대의 영모 사건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이진혁 대감은 역적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짐의 아버님을 지키려다 간악한 무리에게 희생되신 충신이셨다. 오늘부로 이진혁 대감의 모든 관작을 회복시키고 그 유족인 이서연의 신분을 복권한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습니다. 왕은 조용히 그녀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 비녀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탔지만 여전히 단단한 그 나무 비녀였습니다. 짐은 그대에게 2번의 빚을 졌소. 왕이 비녀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한 번은 독화살에서 짐의 목숨을 구한 빚이요. 2번째는 이 절망의 땅에서 짐의 백성들을 구한 빚이요. 그대의 의술은 짐의 목숨뿐만 아니라 짐의 나라 또한 구했소. 이제 짐이 이 빚을 갚을 차례요. 왕은 서연을 한양으로 데려가 내의원 최고의 여의로 삼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광장의 모든 이들이 서연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신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다. 소신을 도성으로 부르시는 영광 대신 이 땅에 남게 해주시옵소서. 서연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이 많사옵니다. 전하께서 몰수하신 조 현감의 재산으로 이 마을에 가난한 백성을 위한 약방 해민서 회민슈를 세울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소신은 의관의 명예보다 이곳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는 의원으로 남고 싶사옵니다. 왕은 서연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았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끝까지 사람을 택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짐이 윤허하겠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를 내의원의 의관으로 임명하는 대신 이 지리산 해민서의 초대 의관으로 명하겠소. 짐이 그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니 마음껏 그대의 의술을 펼치시오. 그리고 왕은 자신이 들고 있던 나무 비녀를 서연의 머리에 손수 꽂아 주었습니다. 소박한 나무 비녀가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의의 증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조 현감의 탐욕스러운 기와집이 있던 자리에는 약초 향기 가득한 해민서가 단정하게 들어섰습니다. 해민서는 가난한 백성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한양에서 잠시 휴가를 얻어 고향을 찾은 이서연 의관이 해민서 마당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늘에 숨던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온화함과 지혜를 더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직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허리가 더 굽었지만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문노파가 있었습니다. 문노파는 해민서의 약재 창고를 맡아 서연을 도와 아이들에게 약과 함께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햇살 아래
그녀의 머리에 단정히 꽂힌 소박한 나무 비녀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한때 절망 속에서 만났던 두 영혼의 약속이자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진정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